장에 갈 때 이 겨자루 가져가거라. 그리고 절대 섞이지 말거라. 닭이 울기도 전 심부름을 간다며 문을 나서려던 나를 시어머니가 불러 세웠습니다. 동네에서 돌부처라 불리던 정씨 부인은 돈 한 입 쥐어주지 않은 채 겨자루 하나를 내 손에 툭 얹어 주었지요. 장에 가는 며느리 손에 결하니 이건 자칫 사람들 앞에서 체면부터 구겨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자루를 받아드는 순간 내 어깨가 푹 꺼졌다는 겁니다. 겨는 가벼워야 마땅한데 그 무게가 어찌나 묵직한지 끈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다리가 휘청거릴 정도였지요. 도대체 겨외에 무엇이 들었길래 그 자루가 그렇게 무거웠던 것일까요? 굴욕을 주려는 겨자루였을까요? 아니면 장터의 속임수를 막기 위한 표식이었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겨울 끝자락 찬바람이 골목을 핥고 지나가던 어느 고을. 흉년이 길어지자 쌀 한 톨이 금덩이처럼 여겨졌고 사람들 마음은 먼저 메말라갔습니다. 굴뚝엔 연기가 뜸했고 부엌엔 그릇 부딪히는 소리보다 한숨이 더 자주 났지요. 장터는 그런 세상을 그대로 옮겨 놓은 곳이었습니다. 물건이 오가는 자리 같아도 실은 말이 오가고 소문이 오가고 때로는 사람 인생까지 바꿔치기 되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그 집에 들어온 뒤로 장날이 오기만 하면 속이 먼저 서늘해졌습니다. 정씨 댁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장터에서 더 무거웠고 그 꼬리표는 늘 내 실수 하나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삐끗하면 살림 말아먹는 며느리가 되고 억울한 일이 생겨도 며느리가 뭘 아냐는 말에 입이 막히는 곳. 그러니 오늘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겨자루를 쥐어주며 섞이지 말라 한 그 한마디가 내겐 호통이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던 겁니다. 나는 겨자루를 등에 맨 채 얼어붙은 길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루는 걸음마다 묵직하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마치 내 등 뒤 어딘가에서 숨겨진 무언가가 존재를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겨자루 하나가 오늘 장터에서 나를 울릴지 살릴지 아니면 내가 평생 오해해 온 시어머니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지 말입니다. 겨자루를 등에 얹고 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나는 장터에 닿기도 전에 목이 먼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등 뒤에서 묵직하게 흔들리는 자루의 무게는 차가움과는 다른 압박이었지요. 겨는 원래 손가락 사이로도 흩어지는 가벼운 것인데 오늘 내 등에 얹힌 겨자루는 걸음을 뗄 때마다 허리뼈를 콕 찌르고 어깨를 아래로 꾹 눌러 앉혔습니다. 겨 말고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부러 길을 크게 돌아 샛길로 향했습니다. 장날 새벽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은 대개 비몽사몽 같지만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터로 향하는 발걸음은 곧 먹을거리로 이어지니 남의 짐이 곧 남의 사정이 되고 남의 사정이 곧 구경거리가 되는 법이었지요. 특히 정씨 댁 며느리라는 꼬리표는 장터에서 더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색하다는 소문, 며느리를 몰아세운다는 소문이 이미 사람들 입에 붙어 있었고 그 소문은 내가 무엇을 메고 지나가든 먼저 달라붙어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겨자루 같은 건 더더욱 표적이 되기 쉬웠지요. 저 집은 쌀이 없어서 견압한다든지 며느리 등골을 빼먹는다든지 그런 말들은 한 번 돌기 시작하면 어느새 진짜처럼 굳어버립니다. 내가 장터를 두려워하게 된 데에는 작년 겨울에 일이 컸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흉년이 길어 쌀 한 대 값이
사람 목숨값처럼 오르던 때였지요. 시어머니는 내게 돈을 쥐어주며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절대 흥정하지 말고, 절대 한눈 팔지 말고, 절대 남의 말을 먼저 믿지 말라고요. 나는 그 말이 얄밉고 서러웠습니다. 마치 내가 속기 딱 좋은 사람이라는 뜻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괜히 오기가 생겼습니다. 나는 잘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요. 하지만 장터는 그런 오기를 꺾는데 능숙한 곳이었습니다. 포목전 앞에서 면포를 고르던 내게 누군가가 살갑게 말을 걸었습니다. 세댁, 그건 오리성기다. 이쪽이 더 질기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친정 언니처럼 웃어 보였지요. 나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그 사이 포목전 주인은 내게 값을 재촉하며 꾸러미를 접어 보자기에 싸주었고, 나는 남들처럼 재빨리 돈을 치르고 물러났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이 내가 고른 천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풀었을 때 쳐는 것만 멀쩡했고 안쪽은 얼룩지고 올이 약했습니다. 한 번 빨자마자 실밥이 터지고 가장자리부터 쭉 찢어졌지요. 그 순간 나는 몸에서 피가 싹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잃은 게 아니라 그 돈만큼의 끼니와 숨통을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장터로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따지다 망신당하는 것도 두려웠고, 더 무서운 건 시댁으로 돌아갔을 때 마주할 시어머니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찢긴 천을 품에 안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내 손에 남은 실밥과 젖은 얼룩만 보고도 모든 걸 알아차렸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손찌검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몽둥이보다 아팠지요. 한참 뒤 시어머니는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장터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치기 하는 곳이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혀 그 뒤로 장날만 되면 숨이 먼저 가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겨자루를 쥐어주며 섞이지 말라고 한 것이 단순한 잔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내가 반드시 섞임을 겪게 될 걸 아는 사람처럼, 이미 벌어질 일을 막으려는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겨자루를 한 번도 땅에 내려놓지 않았고, 쉬고 싶어도 담벼락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내 옆을 스치기만 해도 자루끈을 더 감아 쥐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작년처럼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에게 계속 타일렀지요. 장터가 가까워지자 새벽 어둠 속에서도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잣길 어귀에는 이미 좌판이 깔리고 집단이 쌓였고 불빛이 여기저기 흔들리며 길을 밝혔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사람들의 눈동자가 반짝였는데, 그 눈은 물건을 보는 눈이기도 했지만 남의 사정을 훑은 눈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내 겨자루가 너무 도드라질까봐 더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문득 자루가 살짝 흔들리며 밑바닥에서 둔탁한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겨라면 절대 내지 않을 툭하는 무게의 존재감.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겨외에 무엇이 들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장터 입구에서부터 내 등을 힐끔거리던 몇몇 시선이 이미 내 자루를 향해 길을 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손바닥이 하얗게 질릴 만큼 끈을 꽉 쥐고 저잣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뒤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정말로 내 겨자루에 닿는다면
나는 장터 한복판에서 이 자루를 풀어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잣길 안으로 들어서자 장터의 소음이 내 귀를 먼저 삼켜 버렸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젖은 집 냄새, 술기운 섞인 숨결들이 뒤엉켜 공기가 무거웠지요. 나는 일부러 사람들 바깥쪽으로 붙어 걸었습니다. 누군가 내 겨자루를 힐끔거리는 것만 같아 어깨를 더 안쪽으로 말아 쥐었습니다. 자루끈은 손바닥에 깊게 파였고 피가 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섞이지 말라던 목소리가 자루끈처럼 내 손목을 조여왔으니까요. 나는 쌀가게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심부름의 거칠은 곡식 몇 대를 바꿔 오라는 것이었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먼저 겨자루의 정체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루 밑바닥에서 간헐적으로 전해지는 툭하는 둔탁한 감각은 겨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깔려 있다는 증거 같았지요. 그 무게가 흔들릴 때마다 내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미 손을 댄 건 아닐까? 자루가 바뀐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솟을수록 나는 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장터는 조심하는 사람에게 더 잔인했습니다. 조심할수록 티가 나고 티가 나면 노림수가 붙는 법이었지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곡식 좌판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터에서는 흔한 접촉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겨자루가 순간 내 등에서 미세하게 떠오르며 무게 중심이 툭 하고 옆으로 꺾였습니다. 누군가가 스치고 지나가며 끈을 건드린 겁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자루끈으로 더 깊게 파고들었고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은 번개처럼 돌아갔습니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뭐 이렇냐는 눈들이 몰려들 것이고 모르는 척하면 누군가가 또 손을 뻗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척, 갑흥정을 하는 척, 곡식 자루를 살피는 척하며 몸을 반걸음 옆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내 발끝을 일부러 바닥의 볏짚 더미 근처로 옮겼습니다. 사람들 발이 덜 닿는 자리, 잠깐이라도 내 등을 벽처럼 막아 설 수 있는 자리였지요. 그곳에서 나는 겨자루 아래쪽을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순간 자루 밑바닥이 손바닥에 닿으며 둔탁한 덩어리가 굴러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는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단단한 뭔가가 안에서 자리 바꾸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그 소리를 따라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옆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정시댁 며느리는 오늘도 뭘 그리 꼭 끌어안고 다니나 보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뒤편에서 또 한 번의 스침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스침이 아니라 밀침이었습니다. 어깨가 앞으로 쏠렸고 겨자루 끈이 순간 느슨해졌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목을 틀어 끈을 낚아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감각이 먼저 와 닿았습니다. 매듭의 결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내 손에 익숙하던 거친 매듭이 아니었습니다. 끈 끝의 다른 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는 느낌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누군가 내 자루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히 장난을 친 게 아닙니다. 이 자루 안에 겨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등에서 땀이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새벽에 내 손에 자루를 쥐어주던 그 단단한 손길은
내게 일을 떠넘기려는 게 아니라 장터 한복판에서 나를 지키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분을 원망했고 굴욕이라 여겼습니다.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목구멍이 따끔해질 만큼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삼킬 틈도 없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시선이 점점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모르는 척하면서도 내 등 뒤의 겨자루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터는 굶주린 눈이 먼저 움직이는 곳이었지요.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계속 끌려다니다가는 정말로 자루가 바뀌든 빼앗기든 그 모든 책임이 내게 돌아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내가 당하더라도 오늘만큼은 모른 척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나는 볏짚 더미 옆으로 한 발 더 물러나 몸으로 겨자루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떨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문 채 자루끈 매듭을 더듬었습니다. 매듭은 분명 아침과 달랐지만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 풀었다가 다시 급히 묶은 듯 매듭이 억지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증거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손끝으로 매듭을 아주 조금 풀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그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순간 겨의 까슬한 감촉 아래로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바닥만 한 덩어리. 겨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섞이면 큰일 난다. 이제야 그 말이 뼛속까지 이해되었습니다. 이 자루가 섞이면 나는 오늘 장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바꿔치기 된 며느리처럼 뒤틀려 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루를 다시 단단히 끌어안았습니다. 아직은 열 수 없습니다. 지금 열면 사람들 눈이 한꺼번에 달려들 테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한 번 내 자루를 건드렸고 그 누군가는 다시 올 겁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장터 사람들 사이를 훑었습니다. 분명히 내 주위를 맴도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말을 던져 시선을 모으는 자, 어깨를 일부러 부딪히고 지나가는 자, 내 동선을 막아 세우는 자. 그들은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움직임은 이상할 만큼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요. 이제부터 누군가가 내 겨자루를 진짜로 빼앗으려 들 때, 그때 나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겨자루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과연 그 무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하필 나에게, 하필 오늘 이 자루를 맡긴 것일까요? 내 겨자루를 노리는 눈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머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겁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버린 탓이었지요. 방금 전 자루끈을 살짝 풀어 손가락을 넣었을 때 만져졌던 차갑고 단단한 덩어리. 그 감각이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겨 아래에 숨겨진 무게는 분명히 존재했고 그 무게를 아는 사람이 내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앞에서 또다시 숨을 삼킬 것인지, 아니면 장터 한복판에서 내 손으로 끝을 낼 것인지.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겨자루를 앞으로 끌어안고 볏짚 더미 옆에서 한 발 더 비켜섰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덜 닿는 자리로 몸을 옮긴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등에 있던 자루를 내 앞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등에 메고 있으면 누가 손을 대도 늦습니다. 하지만 가슴에 끌어안으면 누가 손을 뻗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지요. 내 손바닥이 자루의 거친 천을 꽉 움켜쥐자 가슴이 숨쉬기 어려울 만큼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시 내 어깨를 들이받는 척하며 지나가려 했습니다. 나는 그대로 몸을 틀어 그 사람의 길을 반발짝 막아섰습니다. 일부러 막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순간 그 사람의 손이 내 겨자루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빠르고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수없이 남의 물건을 건드려 본 손. 나는 그 손이 자루끈을 낚아채려는 찰나 손목에 힘을 주어 자루를 위로 확 끌어올렸습니다. 자루가 공중에서 휘청들리며 툭 하고 무게가 아래로 쏠렸고 그 반동으로 그 사람 손이 허공을 갈랐지요. 그 짧은 순간 주변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붙었습니다. 정시댁 며느리가 왜 저래? 하는 눈, 뭔가 있나? 하는 눈, 재밌는 일 생기나? 하는 눈. 장터의 눈은 늘 잔인하게 빠릅니다. 나는 그 시선들이 무서웠지만 한편으론 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혼자 당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적어도 거짓말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자루를 끌어안은 채 떨리는 숨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딱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제 자루에 손 대지 마시오. 대사는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말을 길게 하면 변명이 되고 목소리가 떨리면 약함이 됩니다. 나는 그저 자루끈을 손목에 감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달려들지 못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이 놓치지 못하게 말이지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얼굴로 손을 번쩍 들며 소리를 키웠습니다. 마치 내가 그를 도둑으로 몰았다는 듯, 내가 공연히 시비를 걸었다는 듯.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며느리가 괜히 예민하네 하는 말도 던졌습니다. 그 말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넘어가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입니다. 나는 또다시 괜히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바로 그때 내 머릿속에 새벽 시어머니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돈도 주지 않고 겨자루만 내밀던 손. 그리고 섞이지 말거라라고 했던 목소리. 나는 그 순간 이 겨자루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터의 속임수를 알고 있었고 오늘 누군가가 내 자루를 건드릴 걸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였습니다. 겁먹고 숨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만들어 둔 판 위에서 내가 끝까지 서는 것. 나는 자루를 완전히 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아까 만들어 둔 작은 틈을 다시 벌려 손가락 2마디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겨의 까슬한 감촉 아래에서 단단한 덩어리를 살짝 들어 올려 바닥 쪽으로 쿵 하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무게가 자루 바닥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이 그 소리에 잠깐 끊겼지요. 겨에서는 나지 않는 소리. 누가 봐도 겨만 있는 자루가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만든 짧은 정적 속에서 내 곁에 곡식 장수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눈치가 빠릅니다.
그는 내 자루를 한 번, 그 수상한 사내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조용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내게 묻지도 않고 그 사내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남의 짐에 손대는 건 장터 법도 아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장터는 약자를 쉽게 몰아붙이지만 법도라는 말에는 또 약합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장사 자체가 안 되니까요. 사내는 그제야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체면을 세우려는 듯 내 자루를 가리키며 저 며느리 자루가 수상하다고 떠들었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그게 내가 두려워하던 말이었지요. 수상하다 그 말이 붙는 순간 며느리는 도둑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게 칼처럼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이 내 등을 떠밀었습니다. 수상하다면 확인하면 된다. 시어머니가 왜 새벽부터 단단히 쥐어줬는지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는 자루를 더 끌어안고 사람들 틈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아직은 열지 마라. 지금 열면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장터의 것이 된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얻었다. 누군가 내 자루를 노렸고 그 누군가는 물러났다. 위기는 한 번 꺾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해소입니다. 이 겨자루의 무게가 무엇인지, 왜 시어머니가 하필 나에게 맡겼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은 장터의 가장 소란한 한복판이 아니라 내가 안전한 순간을 붙잡았을 때 드러나야 합니다. 나는 다시 걸었습니다. 숨은 아직 떨렸지만 발걸음은 전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걸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게 다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는 나를 괴롭히려 한 게 아니라 지키려 한 건 아닐까. 그 가능성이 떠오르는 순간 겨자루의 무게가 전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무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무게가 의미하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의 손이 한 번 꺾이고 곡식장수의 법도 한마디로 장터의 공기가 잠깐 가라앉았을 때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아직 내 겨자루에 붙어 있었지만 방금 전처럼 웃음과 소란으로 달려들지는 못했지요. 지금이다. 내 가슴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더 늦추면 또다시 손이 뻗어올 것이고 그때는 정말로 자루가 섞여버릴지도 모릅니다. 나는 겨자루를 앞으로 끌어안은 채 좌판들 바깥쪽으로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시장통 한복판을 벗어나 집단과 빈 광주리가 쌓인 그늘진 틈으로요. 발밑에는 겨가 흩뿌려져 있었고 장터의 냄새가 조금 덜하게 스며드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시고 손바닥에 감긴 자루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 매듭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떨림이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드디어 알게 된다는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요. 매듭은 분명 아침과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 풀었다가 들킬까 두려워 급히 다시 묶은 듯 결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 조급함이 오히려 확신을 주었습니다. 내 자루는 노려졌다. 그리고 이 안에는 겨만 있을 리가 없다. 매듭이 풀리자 자루 입구에서 먼저 겨 특유의 까슬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기에 가장 좋은 냄새였지요. 나는 자루 속 겨를 손으로 한 움큼 쥐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손끝이 이상한 감촉을 만났습니다. 겨 사이사이에서 느껴지는
쌀 아래 매끈한 촉감. 나는 순간 손을 멈추고 결을 조심히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로 하얀 쌀 한 줌이 나왔습니다. 흉년 속에서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지 장터 한복판에서도 모두가 아는 때의 말입니다.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겨 속의 쌀이라니. 그냥 섞여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넣었고 그것도 한 줌이라는 애매한 양으로요. 더 놀라운 건 그 쌀알들이 그냥 쌀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쌀알 겉면에 아주 옅게 마치 먼지처럼 보이는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지르자 그 가루가 미세하게 떨어졌고 내 손끝에 잿빛이 남았습니다. 표식이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물렸습니다. 시어머니의 한마디. 섞이지 말거라. 섞이면 큰일 난다. 그건 단순히 겁주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섞였는지 아닌지 내 눈으로 판별하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나는 쌀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이쪽을 대놓고 보지 않았지만 장터는 언제나 보는 척 안 하고 보는 곳이지요. 그래서 나는 쌀을 다시 겨 속으로 숨기며 자루 바닥 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까부터 내 손바닥을 툭 치던 그 단단한 덩어리를 만졌습니다. 겨 아래 바닥 깊숙한 곳에 손바닥만 한 돌이 한 개 들어 있었습니다. 돌은 매끈하게 달아 있었고 한쪽에 얇은 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넣은 돌이 아니라 무게를 만들고 동시에 바닥을 고정하는 돌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겨자루는 일부러 무겁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벼우면 누가 슬쩍 들고 달아나기 쉽지만 무거우면 훔치려는 자도 한 번 더 망설이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 번의 망설임을 나에게 필요한 시간으로 바꾸려 한 겁니다. 하지만 반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을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아래에 얇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만져졌습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터에서 종이는 곧 기록이고 기록은 곧 사람 목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 종이를 꺼내 손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겨자루 입구를 대충 다시 묶은 뒤 사람들 시선이 덜한 쪽으로 몸을 더 돌렸습니다. 종이는 작은 쪽지였습니다. 글씨는 투박했고 먹이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쓰는 손이 떨렸던 것처럼요. 연화야, 겨 속쌀은 내 표식이다. 누가 자루를 섞으면 쌀이 먼저 사라진다. 쌀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지 말고 곡식 장수에게 먼저 보이라. 내가 바보 소리 듣는 게 낫지 도둑 누명 쓰는 것보단 낫다. 그리고 장 끝나기 전엔 굶지 말거라. 나는 마지막 줄을 잇는 순간 목구멍이 뜨겁게 막혔습니다. 굶지 말거라. 그 말은 내게 처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아껴라 남기지 마라 쓸데없다만 말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겨 속에 쌀 한 줌을 숨겨두고 그걸 표식으로 삼아 나를 지키는 판을 짜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시어머니의 차가움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가움이 아니라 말 대신 설계로 보여주는 보호였습니다. 그 순간 장터에서 들려오던 소음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쪽지를 품속에 넣고 겨자루를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자루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까까지는 두려워서 무거웠다면 지금은 다른 이유로 무거웠습니다. 내가 오해해 온 세월의 무게, 시어머니가 삼켜온 말의 무게, 그리고 내 등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진심의 무게였지요.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누군가 내 자루를 노렸고 이미 한 번 손을 댔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는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더 이상 떨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닐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겨속 쌀 한 줌으로 내게 쥐어준 것은 밥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을 증거였으니까요. 쪽지를 품에 넣고 겨자루를 다시 묶는 손이 아까보다 더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글씨가 투박하고 먹이 번져 있는 그 몇 줄이 내 속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이지요. 쌀은 내 표식이다. 누가 자루를 섞으면 쌀이 먼저 사라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나는 시어머니가 새벽에 내 손목을 조여 매듭끈을 매만지던 손길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손길은 나를 억누르는 손이 아니라 장터 한복판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버티게 하려던 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동안 정씨 부인을 차가운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고 웃음이 없고 고맙다는 말 대신 일감을 얻는 사람. 내가 넘어져도 어리석다는 한마디가 먼저 나오는 사람. 그래서 나는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결론 내렸지요. 그런데 쪽지의 마지막 줄은 내 결론을 송두리째 부숴버렸습니다. 장 끝나기 전엔 굶지 말거라. 그 말이 왜 그렇게 아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 말 한마디를 시집온 뒤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더 아팠던 것인지도요. 나도 모르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소리는 요란한데 그 한복판에서 나는 아주 잠깐 고요 속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자루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이제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아까까지는 굴욕이나 함정처럼 느껴지던 무게가 지금은 말 못한 마음의 무게처럼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무게를 지고도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부끄러워 목이 따끔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붙잡혀 있을 틈이 길지 않았습니다. 장터의 시간은 빠르고 잔인했지요. 해가 조금만 올라가면 사람은 더 몰리고 사람 손은 더 거칠어집니다. 무엇보다 방금 나를 노리던 그 무리가 완전히 물러갔다고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쪽지는 표식을 알려줬지만 누가 손을 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실패한 손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배웠습니다. 나는 쌀 한 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잿빛 가루가 옅게 묻은 쌀알들이 겨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그걸 보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약하다고만 본 게 아니라 약한 내가 살아남을 방법을 말 대신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도 분명했습니다. 표식을 지키고 자루를 지키고 오늘 심부름을 끝내는 것.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 앞에서 이 쪽지를 어떻게든 숨기지 않고 제대로 품고 서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첫 보답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돌아갈 수 있을까? 시어머니의 쪽지에는 굶지 말라는 말이 있었고 그 말은 곧 너는 굶었지라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정씨 부인은 내 사정을 모르는 척했지만 모르는 척한 게 아니라 알고도 말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갑자기 집에 돌아가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준 쌀 한 줌이라도 나도 뭔가로 되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장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사서 그분 앞에 올려놓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이라도 혹은 손에 바를 기름 한 종지라도
그 마음은 착한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장터에서는 위험한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사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꺼내는 순간 시선이 몰립니다. 나는 쪽지에 적힌 대로 함부로 자루를 내려놓지 않으려 애썼지만 동시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장이 끝나기 전까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했지요. 시어머니는 늘 해가 기울기 전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늦으면 괜한 말이 생기고 괜한 말은 며느리 목에 칼이 되니까요. 나는 결국 겨자루를 더 깊게 끌어안고 다시 저잣길로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빨라졌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급해질수록 세상은 더 또렷하게 위험을 드러냈습니다. 아까 그 사내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사람들 틈 어딘가에서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또 온다. 쪽지의 표식이 나를 지키는 칼이 될지, 나를 시험하는 미끼가 될지, 그 갈림길이 바로 눈앞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겠다. 오늘은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겨자루의 무게를 헛되이 만들지 않겠다. 시어머니가 숨겨준 마음을 내가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가 다시 사람들 틈을 가르며 내 쪽으로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섬뜩한 발걸음. 나는 숨을 삼키며 자루끈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다음 손이 뻗어오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입니다. 표식이 있는 이상 진짜 섞이게 만든 놈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니까요. 사람들 틈에서 다시 들려온 그 웃음소리는 방금 전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결이 닮아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웃음은 늘 칼날처럼 쓰였지요. 누구 한 사람을 찌르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몰아넣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겨자루 끈을 손목에 더 감아 마치 내 살과 자루가 한 몸이 된 것처럼 단단히 묶었습니다. 표식이 있으니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더 불안했습니다. 표식은 증거일 뿐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곡식 좌판 몇 곳을 더 돌며 심부름을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장터가 미묘하게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 앞을 막아서고 누군가 옆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누군가는 일부러 내 겨자루를 흘끗 보며 저건 뭘까 하는 눈빛을 던졌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가 우연처럼 보이되 우연이 너무 잦을 때는 이미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루를 빼앗는 게 아니라 나를 말로 묶어두려는 판. 결국 장터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이 아니라 혀라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겪어봤으니까요.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금세 모양을 갖췄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크게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돈주머니 어디 갔지? 그 소리 하나로 주변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살피던 손을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봤어? 방금 누가 스쳤어? 말들이 튀어나오고 눈들이 튀어나왔지요. 나는 본능적으로 더 안쪽으로 몸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내 등에는 겨자루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짐은 눈에 띄는 죄가 됩니다. 특히 도둑이라는 단어가 장터에 떨어지는 순간에는 더더욱요. 아까 저 며느리 지나갈 때 누가 툭 치더라. 누군가가 내 쪽을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확히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시선이 나를 가리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내게 붙었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소리치는 순간 그들은 더 확신할 겁니다. 찔렸네 하고요. 그래서 나는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겨자루를 내 앞으로 끌어안았습니다. 내 행동이 죄를 숨기는 행동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오히려 더 단정해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또 웃었습니다. 정시댁 며느리는 오늘 왜 이렇게 꼭 끌어안고 다니나? 안에 뭐가 있나 보다. 그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슬쩍 밀었습니다. 돈주머니 소동이 나에게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그림이었습니다. 도둑은 내가 아닌데 도둑이 나로 정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진실이 아니라 누가 더 약한가가 판결이 됩니다. 나는 표식을 떠올렸습니다. 겨 속 쌀 한 줌. 잿빛 가루가 묻은 쌀알. 그건 자루가 섞였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자루가 섞였는지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도둑으로 몰아가려는 이 판을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루가 아무리 내 것이라도 나는 끝입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쪽지에 적힌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쌀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지 말고 곡식장수에게 먼저 보이라. 시어머니는 섞임뿐 아니라 이런 누명까지도 예견한 듯 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겪었기에 이렇게까지 대비했을까요? 사람들이 내 앞을 빙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자루 풀어봐라라고 말했고, 누군가가 도둑질이면 관하로 끌고 가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관아. 그곳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더 약해지는 곳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장터 한복판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겨자루의 무게가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혼자만의 짐이 아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무게. 그걸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려다가 멈췄습니다. 울면 진다. 오늘은 울면 안 된다. 나는 곡식장수의 좌판 쪽으로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사람들 틈이 막히자 나는 조금 더 큰 숨을 들이켜 목소리를 억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제 자루를 곡식장수님 앞에서만 풀겠습니다. 대사는 그 한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하면 변명이 되고 변명은 약함이 되니까요. 곡식장수는 내 얼굴과 겨자루를 번갈아 보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도 꽂혀 있었지요. 그가 내 편을 들면 그는 장터의 미움을 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장터 바깥쪽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을 뚫고 들어오는 목소리. 짧고 무겁고 사람들의 혀를 단번에 멈추게 만드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정씨 부인, 내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서 잠깐 떨어져 장터 입구 쪽으로 한 번에 쏠렸습니다. 그제야 나는 알았습니다. 이 판이 이제부터는 며느리 혼자의 판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면 이 자루의 비밀도 더 빨리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나를 노리던 자들은 더 거칠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겨자루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모두의 눈앞에서 이 자루를 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가 평생 오해해 온 시어머니의 진심이든 장터의 더러운 속임수든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맨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정씨 부인의 목소리가 장터의 소란을 가르며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의 혀가 마치 한꺼번에 얼어붙은 것처럼 잠깐 멈췄습니다. 그 잠깐의 정적이 내게는 숨구멍이었지요. 나는 겨자루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살고 싶어서도 누명을 벗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자루 안에는 이제 단순한 겨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말 대신 숨겨둔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그 마음이 장터 사람들의 손에 난도질당하는 꼴은 어떤 누명보다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틈이 갈라지며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늘 그렇듯 표정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은 내게 익숙한 비난의 차가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장터의 더러운 공기를 단숨에 베어내는 칼날처럼 목적이 분명한 차가움이었지요. 정씨 부인은 내게로 다가오면서도 한 번도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해 오는 길 하나만 곧게 뚫어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찡했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나를 지키러 온 것이라면 나는 여태껏 무엇을 원망하며 살아온 걸까요? 하지만 감정에 젖을 틈은 없었습니다. 이미 판은 도둑 누명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오자마자 더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며느리가 수상합니다. 돈주머니가 사라졌는데 저 며느리가 자루를 꼭 끌어안고 다니니 안에 뭔가 숨긴 게 분명합니다. 말들이 쏟아졌고 그 말들은 서로를 밀어 올리며 점점 더 독해졌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보다 한 사람을 찍어 놓고 그 사람을 죄로 채우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정씨 부인은 그 말들을 다 듣고도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느리게 내 앞에 서서 내 겨자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내 자루에 닿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자루를 뒤로 숨기려다 멈췄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걸,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내가 숨기는 순간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대로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딱 맞닿았지요. 그 짧은 순간 나는 시어머니의 눈동자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두려운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 장터가 내 인생을 잡아먹는 게.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자루끈을 한 번 만졌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매듭의 결을 더듬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썹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가 손댄 흔적을 알아챈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장터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내게서 자루를 빼앗듯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목에 감긴 끈을 더 단단히 잡아주며 내 손을 자루 위에 그대로 얹어 주었습니다. 마치 내 것이니 내가 끝까지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주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높이면 장터의 소란과 같은 급이 되니까요. 대신 낮고 또렷했습니다. 한 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는 장부의 글씨 같은 목소리였지요. 이 자루는 내 며느리 것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보라, 뭔가 있다는 확신이 더 번졌지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 확신을 기다렸다는 듯 한 박자도 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메어 보냈다. 그러니 함부로 손대는 자는 내 살림을 훔치는 자다. 며느리가 아니라 내 살림이라고 말하는 순간 장터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를 몰아세우는 건 쉽지만 집안 어른의 살림을 건드리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정씨 부인처럼 장터 상인들과도 거래가 끊기지 않게 살림을 굴려온 사람 앞에서는 더더욱요. 곡식 장수도 그제야 시어머니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잠깐 가라앉았습니다. 판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겁니다. 누가 도둑이냐가 아니라 누가 정씨 부인의 살림에 손댔느냐로요. 시어머니는 내 자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서 자루를 열어버리면 쌀 표식도 쪽지도 모든 게 장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나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장터의 혀에 찢길까 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루를 함부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루의 아랫부분을 손바닥으로 한번 쿵 하고 쳤습니다. 겨에서는 나지 않는 둔탁한 소리가 장터 바닥에 울려 퍼졌지요. 사람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방금 전처럼 수상하다는 말이 다시 나오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그 말을 먼저 잘라 먹었습니다. 겨자루는 원래 이렇게 무겁지 않다. 누가 봐도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자루가 아니라 손댄 놈의 손버릇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내 옆에 곡식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곡식장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장터 사람들 앞에서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부터 저 사내가 며느리 뒤를 맴돌았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두 사람의 말이 되고 두 사람의 말이 세 사람의 말이 되는 순간 장터의 판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가리키던 손가락들이 이제는 그 사내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사내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빠져나가려 했지만 장터는 한 번 찍힌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고 누군가는 돈주머니를 외쳤습니다. 내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해소는 사내가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겨자루를 무사히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는 내 손목에 감긴 끈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게 아주 짧게 시선을 주었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온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으로 대신 말하는 온도. 나는 그 온도를 느끼는 순간 목구멍이 또 뜨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사내의 품을 뒤지며 소리쳤습니다. 여기 있다. 잃어버렸다는 돈주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고 나는 그 소리 속에서 비로소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내 마음을 더 세게 흔드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장터를 빠져나가려는 순간 나는 겨자루 속에 숨겨진 쪽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 끝나기 전엔 굶지 말거라. 그 말을 마음에 품고도 나는 아직 시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줄을 그때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를 빠져나오는 길, 나는 겨자루를 등에 다시 맸지만 마음은 한 발도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이 내게서 떨어지고 도둑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붙는 걸 분명히 보았는데도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지요. 누명은 벗겨졌지만 내 속에는 더 큰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내 손목의 끈을 다시 잡아주던 그 순간의 온도, 그리고 쪽지의 마지막 줄 장 끝나기 전엔 굶지 말거라. 그 한 줄이 자꾸 목구멍을 치고 올라와 숨을 막았습니다. 정씨 부인은 말없이 앞장섰습니다. 장터에서처럼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곧고 단단했지요. 나는 그 등을 보며 시집 온 뒤 처음으로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등도 혼자였겠구나. 늘 돌부처처럼 굳어 보이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굳지 않으면 버틸 수 없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나는 스스로가 더 미워졌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의 차가움만 골라보고 그 뒤에 숨은 두려움과 고단함은 보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아침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겨자루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제 그 무게는 돌처럼 딱딱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내 오해와 미안함이 덩어리가 되어 등에 얹힌 것 같았지요. 나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머니 하고 불러야 할 것 같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다정한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그동안 쌓아둔 벽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무너져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그 벽이 나를 지켜준 게 아니라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대문이 보일 즈음 시어머니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 숨을 한 번 고르라는 듯 길가의 담벼락 옆에 서서 나를 돌아보았지요. 그 시선이 내 겨자루로 잠깐 내려앉았다가 다시 내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겁났느냐?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쿵 내려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왜 그리 미련하냐, 왜 이를 키우냐 같은 말만 했지. 내 마음을 묻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내 마음부터 물었습니다.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고통은 참고 견딜 수 있는데 마음을 묻는 말은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말고 결국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질까 봐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겨자루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목에 감긴 끈을 한 번 더 만져보더니 매듭을 다시 고쳐 맸습니다. 마치 장터의 소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요. 그러고는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투박한 손길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 투박함이 그분의 방식이라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나는 결국 품속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작은 종이가 내게는 칼처럼 날카로운 고백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쓰신 글씨, 먹이 번진 자국, 조급히 접었다, 펼친 흔적까지. 나는 쪽지를 양손으로 받쳐들고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길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내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뀔 것 같았지요. 어머니,
이거 제가 읽었습니다. 정씨 부인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분노도 아니고 놀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게 숨겨둔 마음을 결국 들키고 만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쪽지를 낚아채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 손에서 쪽지를 받아들고 다시 한번 그 글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목이 갈라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겨자루가 굴욕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더 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급히 소매로 눈을 훔쳤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의 공포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두려웠습니다. 나를 지켜준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오해했는지가 한꺼번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쪽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을 하면 너는 더 얹혀 살게 된다.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얹혀 사는 사람이라 여겨서 차갑게 대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다정해지면 내가 더 죄인처럼 살게 될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장터는 며느리부터 잡아먹는다. 나는 그 꼴을 2번은 못 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에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예전에 누군가를 잃었거나 누군가를 지키지 못했거나 최소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릎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대신 겨자루 끈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 무게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나는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씨 부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것도 같았지만 나는 더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그런 모습을 들키는 걸 무엇보다 싫어하니까요. 대신 시어머니는 대문을 열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밥부터 먹어라. 그런데 그 말이 오늘따라 다르게 들렸습니다. 너도 밥을 먹으라는 말로 들렸지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뒤집힌 건 도둑 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시어머니라는 이름도 뒤집혔습니다. 호랑이도 돌부처도 아닌 말이 서툴러도 끝내 내 등을 지키러 온 사람. 그리고 나를 며느리로만 두지 않으려 겨 속에 쌀 한 줌까지 숨겨둔 사람. 나는 그 사람과 이제 같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는 문 안으로요.